안녕하세요. 예. 저 교과서가 185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허위 표시의 효과, 그 중에서 당사자 사이 효과를 일단 진행을 해드렸죠, 그죠?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게 첫 번째 키 포인트라고 그랬죠. 순서상 이 파트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탈락을 합니다. 앞선 시간에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무효는 몇 조 위반의 무효 말이다. 103조 위반의 무효. 따라서 허위 표시 자체가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죠?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이 아니므로, 즉 허위 표시 자체는 무효지만 그 무효가 103조 위반의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요건 중에 하나죠. 103조에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없었다, 그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 표시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뭐요?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와 같은 재산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당행위가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만 구비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합니다. 자, 이 파트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던 비진입 표시에서 출제되던 차고, 사기 강박에서 출제되던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들은 여기에서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합니다. 똑같아요. 어디서 출제되든. 조금 혼란을 느끼게 하려면 뭐요? 제3자 보호에 관한 지문을 비진입 표시에서 치를 수도 있고 뭐요? 사기 강박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출제되든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여하튼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요?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여하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 공통이어라 했다, 그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은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죠. 그렇지만 앞으로 거짓된 외형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때 우리 자기 것이냥 병에게 매도합니다. 제3자. 당연히 상식적으로 납니다. 나는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안다가 원칙이 모른다 원칙이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는 선입니다, 선이. 그래서 거래에 앉아서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자가 선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항하려면 뭐예요? 허위 표시가 무효로 대항하려면 이자가 악이어야 되죠. 자, 일단 교재 있지만 넘기기 전에 그냥 짐작해 볼게요. 따라서 이자가 악이라면은 허위 표시로 무효로서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연습해야죠, 그죠? 누가요? 주장하는 자가. 뭘 주장합니까? 이자가 악이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자겠죠, 그죠? 예.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체크를 하시고, 그럼 제3자라면 허위 표시 당사자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합니다. 그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거죠. 대표지위가 상속이죠. 상속인 등은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상 어떻게 돼요? 먼저 가벌간에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죠? 먼저 있고,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무효인 허위 표시의 거짓된 외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자가 두 번째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상으로 5개 지문을 줘주겠죠, 그죠? 다음 중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몇 명인가? 그러면 지문상으로 뭐요? 전후의 맥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 부분은 무조건 에어입니다. 에어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도표에서 9명을 에어고 나머지는 다 보호되는 제3자들 이렇게 쉽게 가는 게 가장 쉬운 풀이 방법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제3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요? 맥락을 찾으면은 요 단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는 뭐요? 허위 표시 이후에 등장한 자야 되죠. 따라서 이미 뭐요? 허위 표시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는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허위 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도표 교과서 왼쪽은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죠. 볼 필요 없어요. 대표인자가 누굽니까? 이 자죠.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뭐요? 매매 등을 통해서 전득한 자가 대표적인 제3자 맞죠? 그죠? 제3자 맞아요. 근데 보호되지 않는 자를 갑니다. 않는 자. 자, 그럼 주로는 일단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가 이 자입니다. 여기다 체크하시고. 앞부분은 절대 안 속이니까, 그죠? 앞부분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죠? 채권은 뭐요? 가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죠, 그죠? 그런데 채무자는 그 이후에 등장한 자입니까?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예요. 당연히 그 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요? 채무자인 채권은 뭐요? 자기들끼리 가장으로 양도한 거. 전후 맥락을 보니까 채무자는 채권 양도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죠. 예. 그다음 똑같아요. 주식의 가장 매매에서 회사. 당연 뭐요? 주식을 사고 팔려면 전제로서 뭐요? 사전에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예. 전인 개념이죠, 그죠? 그 이외에 등장한 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절대 안 틀리겠죠, 그죠? 상속인 하면 누구도 안 틀려요. 자, 그런데 상속인을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꿉니다. 교재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이 지문이 자주 등장했어요. 일방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죠.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리꼬르 개념이죠. 상속이나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손댈 필요 없죠, 그죠? 대리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리꼬르 관계죠. 대표에서는 법인과 대표는 리꼬르 관계죠. 리꼬르 관계. 그 다음 이 부분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 그 다음 일반 채권자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매매가 있었죠, 그죠? 근데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가장 매매하고 상관없이 뭐요?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이미 뭐요? 선순위 저당권도 존재하고 있고 후순위 저당권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설정자하고 사이에 뭐요? 저당권을 가장으로 포기했다, 그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가장 포기하고 상관없이 사전에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그죠? 그럼 다른 말로 일반하면 후순위 제한물권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우리가 알죠, 그죠? 제3자는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의 어떤 계약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죠, 그죠? 이 자는 명목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라는 의미로 제3자를 용어를 쓸 뿐 실질적으로는 수익자는 요약자고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한다 그랬죠. 예, 같이 한다. 이런 정도로 특히 마지막 문구만 외워달라 그랬어요. 앞부분 절대 안 속이니까. 그 다음에 앞부분 손해배상채권 양수인은 80년대 후반, 90대 초반까지는 사법시험에서 아주 단골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 각종 시험에서 2000년대부터는 뭐요? 사라졌어요,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가, 채무자, 그 다음 뭐요? 가장 쉽게 출제되는 게 요거예요. 상속인.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롭게 추진 목적 채권을 양수받은 자, 일반 채권자, 이런 자들이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난 시간부터 했어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거래에 안절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갑은 을과의 가장 매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제3자인 병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몰랐다, 그죠? 선의이지만 가실이 있는 경우. 무과실 필요 없죠, 그죠? 그런 형태 지문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좋겠죠, 그죠? 따라서 알 수 있었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알 수 있었던 제3자. 알 수 있다니까 뭐예요? 이거는 선이죠. 선입니다. 선이지만 가실이 있죠, 그죠? 가실은 있습니다. 지금 선이 무가실 필요 없으니까 알 수 있었던 제3자에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비리금 틀리죠. 그래서 니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때를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체크할게요. 앞서도 설명했죠. 당연히 납니다. 제3자. 나는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알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누가요? 주장자가 뭘 주장합니까?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3자가 악이어야 되죠. 그 제3자 악의는 뭐예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제는 연습되기 시작했죠, 그죠? 따라서 다 입증 책임 뭐예요? 주장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에게 뭘 주장하고자 합니까? 무효를, 그죠? 근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악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자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 전득자. 비진의 표시부터 다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얼핏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이자가 등장하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 단계 더 뛰었어요. 병도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면 알 수가 없는데, 이자는 신이 아닌 이상 더욱더 알 수 없죠. 이자는 당연히 선이에요. 당연히 보호됩니다. 또는 뭐요? 이자가 악이더라도, 이런 지문에 교과서에 설실하죠, 그죠? 악일 수도 없는데, 그죠? 악이더라도 이자가 선이라면, 당연히 이자는 보호되죠, 그죠? 왜요? 이자는 선의 제3자를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결론.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면, 여기까지 등장하면 이자는 무조건 보호된다. 이렇게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뭐요? 전득한 제3자는 악이더라도, 악일 수도 없는데, 그죠? 악이더라도 이제는 선의 제3자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를 뭐 교과서 표현 보면 은폐물의 법칙이 같은 용어를 쓴다, 그죠? 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거래에 앉아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결론요. 이자가 제3자라면은 이 어떤 제3자를 위한 보호규정은 제3자를 위해서 둔 규정이죠.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는 물론 허위표시 당사자 뭐야? 채권자 등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다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자신은 선택권이 있어요. 그죠? 자신은 유효도 주장할 수 있고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개별 판례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자기들끼리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3자 사이 뭐요?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전세권 설정 등의 외양을 격려를 했죠. 그죠? 허위 표시를 무효죠. 그죠? 전세권 계약. 근데 그 전세권의 기초에서 건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건저당권자는 그 전세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당연히 몰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뭐요? 마지막 줄. 건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적용 범위는 반복이에요. 이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규정은 제3법에만 그죠. 다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허위표시는 제3법상의 법률에게만 적용되는데 허위표시는 비진의 표시와 달리 표의자 혼자서 합니까? 상대방과 통정해서 해요. 통정. 따라서 상대방 있는 행위에만 따라서 단독행위라도 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가능하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요? 상대방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허위표시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도 했어요. 다시 한번요. 비진의 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나? 허위 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뭡니까, X요? X라고 했죠? X. 왜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허위 표시가 가능하죠. 그죠? 예, 주의를 하시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든 없든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손대지 마시고, 가족법 상행위는 민법 총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가족법에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가족법 뭐야? 혼인 등은 무조건 진정한 진위가 중요하므로 진위가 없으면 무조건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가족법 상행위는. 그 다음에 공법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자, 구별 개념, 언익행위 정도와 허위 표시의 결론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도 이미 출제는 되었습니다. 최근엔 출제 안 되고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가장 매매가 있었다. 그때 제3자인 정이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이자는 선의자여야만 하죠. 그죠? 선의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자는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따라서 이자는 뭐요?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다도 승계 취득은 가능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죠? 승계 취득은 불가능해요. 근데 정책상 거래에 앉아서 선의자이면 보호가 된다.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인 경우는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익행위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정려코자 한다. 근데 정려를 전면에 내시면 정려세가 엄청 부과되기 때문에 그죠? 매매가 있었던 걸로 가장해서 등기를 자식에게 넘깁니다. 매매는 허위 표시 당연히 무효죠. 근데 허위 표시에서 숨겨진 진짜 하고자 하는 정려를 언익행위. 이제 우리가 물권법도 배웠어요. 그죠? 예. 결론.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했다, 그죠? 했다.
실제 등기원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다를지라도 현재의 등기가 권리자의 권리를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죠. 따라서 정려는 어리 계속 그 요건을 구비하면 유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죠. 그럼 병과 을 간에 매매가 있었다.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무조건이죠. 선악 불무구죠. 허위 표시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자는 권리자기 때문에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행위는 무효이다. 은닉행위는 유효. 그래서 결론 차이.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라면 병은 선의인 경우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 반해서 갑을 간에 정려가 은닉행위에서 유효라면 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그다음에 신탁행위는 한 번 딱 떴어요. 한 번 딱 떴습니다. 결론. 답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신탁행위 기억 안 나면 결론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가 아니다. 딱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이상 질문한 적이 없어요. 자, 신탁행위라는 것은 용어를 묻는 거예요. 용어. 신탁행위. 자, 그런 정도면 일단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자, 지난주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전반적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라고 그랬죠. 진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만 무효이므로 얼핏 읽으면 틀립니다. 틀렸어요. 비진의 표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다. 그죠? 따라서 주의하세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죠. 그죠? 악이 선이더라도 가실만 있으면 비진의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선의죠. 그죠?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정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 앞서 9명 외워달라고 그랬죠. 네. 교과서 덮여보세요. 채무자, 상속인, 그 다음에 대일에서 본인 대표, 그 다음 주식의 가장양수 주식회사 제3자인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 그 다음에 가장양수의 일반 채권자, 추진 목적의 양수인, 어느 중에도 가등기를 받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답니다. 한다.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9명을 외웁니다. 일단 시험 칠 때까지만. 그 다음 이 부분이죠. 허위 표시서 무효이더라도 그 가장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지문됩니다. 자, 그럼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5주차 매일 문제요. 3번.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셔 보죠. 그럼 첫 번째. 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자. 9명 중에 이와 같은 단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시대요. 예. 그게 고민해야 될 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가장의 금전 소비 대차의 기약. 그럼 선호가 가장의 금전 대차가 먼저 있었고, 그걸 가압류한 자가 뒤에 등장했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후 맥락을 따지면 시간상 순서를. 자, 그 다음. 금방 봤던 거죠.
소유권 이전 청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제3자. 명주가 없었죠. 전후 시간상의 맥락을 따지더라도 똑같아요. 가장매매인 매수인으로부터. 가장매매가 먼저 있었죠. 그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뭐예요? 그에 대한 청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그죠? 예. 가장매매가 전. 이자의 뭐야? 가등기가 후. 그죠? 전후 맥락을 따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완벽한 제3자죠. 가장 양수일부터 목적물을 매수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전후. 그죠? 예. 그 다음.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와 경된 전세권에 가서 저당권을 취득한다. 또 문맥상으로 전후가 명백히 갈라지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9명 중에 우리가 외웠던 그중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죠. 모두. 그래서 모두 다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때 쉬운 걸 선택하세요. 어떤 문맥상, 그죠? 예, 제3자가 가장행위 이후에 등장했다면 뭐예요? 그 자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전, 가장행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라면 그것은 보호된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예,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그냥 쉽게, 그죠? 쉽게. 왜 그렇게 하려면은 꼼꼼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문을 전후 맥락을, 시간상 전후 맥락을 따지고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단순히 제가 체크해놓은 그 단어 찾는 연습이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질문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동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지만 이러한 무효는 가실로 인해서 허위 표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여기 어떤 질문이에요? 보호되는 제3자는 설이면 족하고 무가실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가실이 있더라도 이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치했죠. 이 같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는 103조 위반행위이다 아니다? 위반행위가 아니라죠.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는 103조 위반행위가 아니랍니다. 아니다.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그죠?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제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뭐요? 선의라면 있을 수 없는 질문이 떴죠. 그죠? 예. 제3자가 악입니다. 이자가 악이요. 그런 경우 갑은 병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죠. 대항할 수 없어요. 전득자가 선의라면 허위 표시 무효로서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러나 5번은 은닉행위죠.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정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면 정려계약은 요건이 구비되면 유효할 수 있다. 그죠? 유효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허위 표시라는 논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그 부분이 단골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숙하게 빨리 풀 수 있도록, 그죠? 그 부분을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게 많은 논점이 많은 게 착오입니다. 착오요. 그 착오는 당연히 출제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내심으로 뭐요? 얼마를 받고 팔기를 원합니까? 3억을 받고 팔기를 원합니다. 근데 청약서를 통해서 청약을 하는데 실수로 뭐요? 청약서에다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봤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앞선 두 가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었음에 반해서 착오는 표의자 갑이 같은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그죠. 여지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한 의사 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 한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경미한 착오. 경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하죠. 그죠? 중요한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하려면은 그 착오가 중요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착오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당연히 누가 취소하고자 합니까? 표의자가 취소하고자 하겠죠. 그죠?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본의 착오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즉, 표의자는 그 착오가 중요본의 착오임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데는 취소하지 못한다. 줄여서 뭐야? 중과실이요. 중과실의 반대가 뭐야? 경과실이죠. 그래서 중과실로 인한 착오만 취소 못하기 때문에 경과실의 착오는 여전히 뭐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조문에서 쭉, 이제는 심화 시간이니까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중요본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착오의 중과실은 취소 못합니다. 그럼 중과실이 있다 없다 누가 입증을 하느냐?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누가요? 상대방이. 지금까지는 그림상 다 누가 입증해요? 의사표시 파트에서 입증은 다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그림상으로 우리가 사례를 들면 뭐예요? 무조건 표의자 찾으시면 돼요. 표의자가. 근데 딱 하나 상대방이 그죠?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은 볼 필요 없죠. 다 똑같아요. 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개념은 넘어가고. 착오의 유형. 착오의 유형에서 뭐예요? 출제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착오의 유형에서는 전달기간의 착오죠. 전달기간의 착오. 그 다음, 동기의 착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는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책까지 마시고, 요거죠. 3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뭐야? 실수로 3천에 팔겠다고 잘못 표시가 됐죠. 그죠? 이를 표시상의 착오. 자, 교과서 쭉 가세요. 내용상의 착오. 그래서 다른 말로 의미의 착오라고 하는데, 당사자간에 100달러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예요? 100달러가 아니라 100파운드 매매 계약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다. 그죠? 이를 내용의 착오, 의미의 착오라 합니다. 그 다음, 기간의 착오는 요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요것만. 당연히 질문화가 됐고 또 질문화가 될 수 있다. 표시기간의 착오는 갑 스스로 청약서를 작성치 않고 우체국에서 뭐요? 전신기사에게 정보 타전을 부탁했는데 전신기사가 공을 하나 빼뜨린 거다. 그죠? 이를 표시기간의 착오라는데 자기가 스스로 표시를 잘못한 거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갑은 누구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까? 을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청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3억에 을에게 매도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을에게 배달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뭐예요? 갑의 청약서를 병의 집에다가 배달을 해버렸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오시냐 하면은 201페이지로 가봅니다. 201페이지. 교과서 201페이지. 제일 위에 111조가 있죠.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돼요. 근데 갑이 원하는 상대방은 누구죠? 을이죠. 그럼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된 바도 있다 없다? 없다. 도달의 반대가 뭐예요? 부도달이죠. 부도달. 아예 도달조차 안 됐습니다. 착오는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유효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여야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뭐야? 부도달이니까 유효, 무효도 성립하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착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착오는 문제될 수 없다. 아예 부도달이 문제입니다. 도달조차 못했다. 유형에서는 동계 착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동계 불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매수인이라고 볼게요. 매수인. 을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갑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해제가 될 거다. 풀릴 거다. 그죠? 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하에 을의 토지를 시세보다 뭐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헛소문이에요. 그런데 을은 갑이와 같은 목적으로 동기하에 토지를 매수하는 사실을 안답니까? 모른다요? 모르죠. 또 동기 불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동기 착오는 뭐요? 착오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이를 위해서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상대방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뭐요?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뭐요? 똑같이 우리가 봤던 109조 중요 요건의 착오가 된다면 중요의 착오 요건만 구비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몰랐느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단어 찾습니다. 예외. 표시 체크하시면 돼요. 표시. 표의자가 동기를 상대방에 표시했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표의자가 어떠한 동기하에 그 토지를 매수한지 당연히 안다. 그죠? 그래서 해석상 법률이 내용되면 109조 요건을 검토해서 중요 착오가 성립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표시입니다. 표시 체크하시고. 요 단어 찾는 거예요. 따라서 표의자가 상대방이 뭐예요? 자신의 동기를 표시를 했고, 그죠? 네, 표시했고. 자, 그럼 표시만 하면 좋게요. 키포인트입니다. 각종 시험에 잘 떴어요. 표시만 하면 상대방은 표의자가 어떤 동기하에 토지를 매수한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고 그에 대한 착오가 중요한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기를 뭐요? 자기들끼리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죠. 각종 시험에 단거리.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왜?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언제 알 수 있어요? 표시하면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그 법률의 동기를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지. 별도로 상대방과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합의까지 요한다고 속입니다. 각종 시험에. 그 단어 찾을게요. 몇 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 단어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어느 날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을이 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도 알다시피 내 토지가 현재 제한구역 내에 묶여있다. 그죠? 근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곧 해제가 될 거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돈이 급하다. 그죠? 근데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가 현 시세대로 뭐야? 샀다가 몇 년 기다려서 그 차익을 네가 누리라고 하죠. 친구인 네가. 그래서 시세 차익을 누리도록 샀습니다. 그때는 동기를 누가 제공했죠? 상대방이 그죠? 체크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뭐야? 동기가 유발됐거나 제공됐다. 요 단어 찾으면 돼요. 이미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동기를 뭐요? 상대방이 제공했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동기의 표시 불무이다. 그죠? 표시 불무. 이미 자기가 표의자와 같은 동기를 심어줬기 때문에. 자, 그럼 반복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원칙.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동기가 뭐예요? 표시가 되고 그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만 되면 109조 요건을 검토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표시만 되면 좋까지 그죠? 별도로 상대방과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게 동기가 뭐예요?
표시불문하고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자기가 제공했으므로 표시불문하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착오 유형에서는 동기 착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개별 판례입니다. 개별 판례. 판례가 길게 돼 있지만 뭐요? 이거 상식적으로 갑을 간에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달아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갑은 매매 계약이 완성되면은 국가에다가 어떤 세금요? 양도세를 물이죠. 근데 이제는 양도세를 물면서까지 토지를 급하게 을에게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을은 사업상 갑의 토지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뭐예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될 거다. 그래서 을이 내가 양도세 1,000만 원을 대신 부담할 테니까 팔아. 그래서 합의하에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양도세가 2,0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갑은 1,000만 원도 부담하기 싫어서 그 양도세를 누구에게 떠맡기는 식으로 매수인에게. 매수인도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부담할 여유가 있었다?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부담할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쌍방 모두가 차원했죠. 취소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 다음 2번.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 정도 질문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것도. 자, 그러면 이 파트의 판례는 뭐예요? 여기밖에 등장 안 해요. 착오 파트에서. 그럼 요 문구만 기억하시고 결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안이냐? 예를 들면 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사가 뭐예요? 사고를 일으켰어요.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이 뛰쳐왔죠. 그죠? 피해자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당연히 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은 회사 소속의 택시기사 운전수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킨 걸로 뭐예요? 착각하고 뭐예요? 환자의 병원비에 대해서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썼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회사 소속의 운전수에 전혀 잘못이 없다. 근데 연대보증을 선 이유가 뭐예요? 회사 소속의 운전수가 잘못한 거 잘못 알았다. 이거는 뭐예요? 연대보증을 선 이유, 동기에 불과하다. 근거는 필요 없어요. 근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된 바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데 그냥 감정적으로죠. 감정적으로 기억할게요. 아무리 법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소속 차량에 어떤 사고로 사람이 치어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경제적으로 뭐요? 우월적 지에 있는 회사가 연대보증 서는 것을 도덕적으로 뭐요? 법적인 문제 없다 해서 사회 취소코자 한다. 그죠?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라면 기억할게요. 없다라면. 그래서 요 문구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 착오 취소할 수 없다만 보시면 요 판례는 여기서만 등장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부터는 동계 착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는 동계 착오냐 따질 필요 없어요. 결론 시험 문제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시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내 토지를 수용해 버렸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 토지가 수용당하는 게 유리합니까? 수용당하지 않고 뭐예요? 사업 대상지 옆에 그대로 내 토지로 존재하는 게 더 유리해요. 수용당하는 게 유리합니까? 수용당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 옆에 남아있는 게 유리해요. 수용은 공시지가로 수용합니다. 근데 옆에 뭐요? 엄청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그 토지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뭐 어느 게 유리해요? 후자가 유리해요. 근데 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뭐예요? 일부만 필요함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부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내가 알았다면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는 협의 수용에 응했다, 응하지 않았다? 응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판례 똑같아요. 공무원이 뭐예요? 기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공무원이 착각해서 뭐예요? 기속
재산인 줄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야? 내가 국가에 정리하겠다. 제대로 알려줬다면 절대로 정리 안 했겠죠. 취소할 수 있다. 요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내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뭐야? 공원 내에 위치합니다. 공원 내. 그래서 내가 공원에서 휴게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휴게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일정 부분을 법상 국가에다가 뭐요? 기부 체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뭐요? 잘못 알려줘서 법상에 기부 체납 의무 범위를 뭐요? 훨씬 벗어나는 토지까지 기부하도록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제대로 알려주다면 나는 어디까지만 기부했겠어요? 법상에 필요한 부분은 기부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돈을 대출코자 합니다. 은행에서 믿을 수 없죠. 신용보정기금으로부터 뭐요? 보증서를 받아오느라. 근데 신용보정기금에서는 뭐요? 사업체가 은행부터 대출을 받는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회사에게만 보증을 서겠죠. 이미 연체가 있는 부실기업에서는 보증 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출 대상 기업이 뭐야? 신용 있는 기업이냐 부실기업이냐. 근데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은행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신용이 있는 기업이라고 잘못 알려줘서 보증을 써요. 제대로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절대로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파트 이런 식으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법률의 차고는 차고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차고 취소 요건 이하로부터 진행을 합니다.